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술 기운에 이제 원나잇으로 성관계를 했다가 준강간죄로 이제 처벌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술에 만취해가지고 뭐 정상적인 뭐 사고 능력이라든지 정상적인 거동이 좀 어렵고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술 마실 때 분명히 뭐 거동도 하고 뭐 말도 하고 심지어는 호감도 표시하고 심지어는 상대 쪽에서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원나잇 성관계를 하였던 건데 나중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전날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만취해서 쓰러져 있는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하면서 준강간죄로 신고가 되고 고소가 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준강간죄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다라는 그런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움직이고 멀쩡하게 말도 했고 그렇다고 했는데 다음날 단지 기억만 안 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 법적으로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라고 이제 보아야 되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준강간죄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나는 술 마시고 같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던 건데 다음날 상대방이 전날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준강간죄로 고소하고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상대방이 실은 블랙아웃 상태였다. 그 점을 이제 입증하는 데 주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처럼 딱 연말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연말에 외롭기도 하고 어떤 술도 마시고 싶고 하니까 이 남성분은 채팅 어플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제 여성분과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술자리를 갖게 됐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잘 통했고 이야기가 잘 통하니까 술자리가 재밌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성 쪽에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심지어는 성관계도 제안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합의가 돼서 이제 술자리에서 나와서 모텔로 이동을 했고 그 이제 모텔로 가서 이제 원나잇으로 성관계를 했던 것인데 다음날 이제 여성분이 이 남성을 준강간죄로 고소했던 거예요. 남자분은 당연히 이제 억울했죠. 그리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경찰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었고 여성분이 나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했던 거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이런 고소를 받게 되니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수사관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의뢰인이 느끼기에 수사관이 마치 본인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추궁하는 듯이 질문을 했대요. 술은 얼마나 마셨냐? 꽤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여자가 취해 보이지는 않았냐? 취했으면 여자를 돌려보내야지 그걸 모텔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뭐 너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추궁하듯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남성분은 이게 뭐가 잘못되겠다 싶어서 조사를 마친 다음에 건을 좀 변호를 의뢰했던 것이었죠. 저도 내용을 쭉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남성분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성분도 그 전날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준강간으로 이제 신고를 했던 그런 알코올 블랙아웃 사건의 이제 전형으로 보였어요. 문제는 입증인 거죠. 그 여자가 그렇게 멀쩡하게 움직이고 거동하고 심지어는 호감도 표시했다라는 거는 다 남자 쪽 말일 뿐이에요. 그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증거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어떤 객관적인 당연히 뭐 CCTV나 이런 데 뭐 남자의 말이 맞다라는 점이 드러나 있지도 않겠죠. 그래서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연구해 보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남성분은 여성분이랑 같이 술자리를 마치고 가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텔로 가는 길에 편의점을 들렀고 그 편의점에서 나와서 모텔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이제 늦게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을 했고 그렇게 이제 모텔로 들어가서 대실 결제를 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가게에서 결제한 결제 내역, 그리고 뭐 편의점을 들렀다라는 그 결제 내역,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서 대실 결제를 했을 때 그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을 쭉 뽑아서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제 내역을 보니까 가게에서 나와서 모텔까지 가기까지 총 6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의뢰인 말대로 가게에서 모텔까지 6분이 걸린 것은 확인이 됐는데 이게 과연 취한 사람과 동행해서도 이 시간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걸리는지 그 동선을 한번 재현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로드뷰에 걸음 계산을 했을 때 과연 이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따져봤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이 좀 어려웠던 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기가 경기도였는데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가서 의뢰인이 말한 동선대로 가게에서부터 나와서 모텔까지 최단 거리를 제가 직접 걸어봤어요. 물론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게 걷지는 않고 통상의 걸음대로 한번 측정을 해봤죠. 그랬더니 정말 의뢰인 말대로 딱 5분에서 6분 정도 거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뭐 몸을 못 가는다든지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서는 도저히 그 시간 안에 주파할 수는 없는 거리였어요. 말인즉 두 성인이 온전히 각자 온전한 걸음으로 그 거리를 주파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은 해당 여성도 혼자서 걷고 혼자서 이동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제가 이렇게 발로 뛰어서 수집한 증거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에게 이제 중간간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정확히 그 이유를 불기소 이유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처럼 블랙아웃, 즉 멀쩡히 움직이고 사고도 하고 거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단지 기억만 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토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증명을 하는데 좀 주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거나 또는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에서 정확히 이제 이런 논리로 변호하여 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 동선과 이동 시간을 대비해서 그 당시 상대방 여성의 객관적인 상태가 어떠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블랙아웃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예시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요지는 상대방이 만약에 멀쩡히 거동하고 뭐 말도 하고 그런 상태였지만 단지 기억만을 못하는 상태였다면 그것은 중간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변론에 현출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말 연시인 만큼 술자리도 정말 많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술자리에서 비롯된 사건 사고들도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중간간죄, 준강제추행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신고당하셨다면 편히 연락주세요. 말씀을 들어보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고 한번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